저는 오늘 도시계획 부분을 설명드릴 KTS 엔지니어링의 김감록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체는 2003년에 설립된 업체로서 약 20여 년간 서울시 정비사업의 양 대표이사님께서 사업 책임 기술자로 참여를 해오고 계시면서, 그리고 서울시 및 여러 구청의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건축위원회 등등의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 약 250건 정도의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은 국내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국내 실적으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대표적으로 강남 3구에서 저희가 추진한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약 9,200세대 규모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요 근처에 재건축도 저희가 수행을 해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2구역, 3구역 이런 재건축 사업들도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들이고, 그 외에도 서울시의 목동 10단지, 13단지, 14단지 등 여러 구역들, 상계, 중계, 하계에 있는 다수의 구역들을 저희가 수행했고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갖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수많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용역에도 참여를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하고도 같이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의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올해부터 추진되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LH하고 같이 해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끝낸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6,300세대 규모의 최고 70층 잠실 주공 5단지 저희 인허가 실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구정 3구역 약 4,300세대 규모의 65층 규모로 이제 수행을 한 실적이고요. 목동의 여러 단지 중에 14단지 5,100세대 정도 규모의 여기 3종이라서 49층 이하로 이렇게 수행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고 오늘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대상지 현황부터 각각의 기준 그리고 오늘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석촌동 현황을 보면 좀 아쉽죠. 바로 위에 있는 잠실동과 비교했을 때 잠실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이미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돼서 광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회사 실적으로 보여드린 잠실 5단지 등과 같이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점점 더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석촌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석촌동 보훈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층수 규제 등등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저층 주거지로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필지 단위로 이런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 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대상지 개요를 보시면 일부 이제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에 있는 이 비행 안전 2구역 일부 층수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상지의 동남쪽 부분 일부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석촌동 보분군에서는 1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층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대상지에는 주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부 간선도로변의 3종 그리고 공원의 1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면적은 6만 미만으로 58,800제곱미터를 오늘 제한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먼저 용도 지역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고 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 부분만 일부 3종 일반 주거 지역, 여기에 있는 이 공원 부분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의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세권의 350m 내에 구역이 2분의 1이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입지 요건이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약 70% 정도가 역세권에 해당된다. 그래서 2분의 2 기준은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기반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상지 내로 보면 이렇게 6에서 10m 정도의 도로들과 어린이공원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저희가 구역에서 일단 제척을 하고 제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후도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노후도는 이제 노후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 77%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전체 60%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도로나 공원 이런 분들 외에도 이제 보시면 유치원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주민복지관 등이 이렇게 계획이 이미 현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요건으로는 입지 요건이 되느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부분부터 상위 용도 지역인 경우에는 대상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대지가 아닌 기반시설인 공원은 1종 주거 지역을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350m의 과반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서 장표에서 보여드렸고, 이제 적도 요건입니다. 적도 요건은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럭이어야 되는데, 이 6m 이상의 도로라는 기준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도로폭을 확장해서 만들어도 충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적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송파대로 50m 폭원의 송파대로에 접하는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적도한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밑에서 상세하게 좀 다시 다루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만 이하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58,800, 그리고 대상지 내에 만약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의 면적이 30% 이하여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없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아까 충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부 운영 기준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거점형은 이번 달에 나왔는데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주거 중심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월에 나오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7월에 세부 운영 기준이 나오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만 대상지로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공원 부분은 1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운영 기준이 나와보고 서울시와 좀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 적도 요건 같은 경우도 접해는 있죠. 근데 접해 있는 것도 5m 접할 거냐, 20m 접할 거냐, 500m 접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1m 접했다고 우리 적도 요건 만족했어,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세부 기준이 나올 텐데,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번 달에 나온 성장 거점형의 운영 기준에 보면 간선도로에 적도하는 요건을 구역 둘레의 8분의 1은 접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이가 8분의 1이 넘는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요거는 7월 달에 세부 운영 기준이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건에서 이제 저희가 안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 계획안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제 밀도를 정해야 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얼마나 많은 밀도로 그 아파트를 짓느냐라는 측면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느끼시겠죠.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근데 모든 개발 사업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다 보면 용적률은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만큼 주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구토로 공공기여를 서울시에서는 이제 받아가고 있고요. 그럼 한번 이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보시면 일단 저희가 현황이 대부분 2종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서울시 조례상 가능한 부분은 200%입니다. 그러니까 200%까지는 이제 여기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 200%까지는 개발이 가능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한 단계 상향할지, 준주거 지역까지 두 단계를 상향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된다라고 보면 이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서 용적률이 50%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50%의 용적률을 올려줬으니 반대급부로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내놔라. 이게 대부분의 서울시 개발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거점형 운영 기준에 나온 거를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올라간 증가된 용적률 50%의 절반 수준, 그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을 그 가치를 공공기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5%는 공공기여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5%가 이제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땅 면적, 대지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이 6만 정도 규모의 아파트 그 단지에서 10%, 6천 정도의 그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그걸 땅으로 6천을 내놓을지 그에 상응하는 그 공공기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의 땅으로 내놓으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생활 SOC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건축물의 가치로 내놓으실 수도 있고,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지역 내에 더 이상 필요한 시설이 없다면 현금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 증가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른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3종으로 올린 다음에 원래 3종은 300%까지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거기에 1.2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다른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라는 이제 기준인데, 그렇게 높여주는 것도 당연히 반대급부를 받아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50%에서 360%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반은 여러분들께서 분양주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주택이나 유홈이라고 부르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서울시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은 아파트, 분양아파트를 하나 저희가 가져오려면 임대아파트 하나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50% 중에서 6대4의 비율로 공공분양주택, 유홈, 그리고 나머지 잘 알고 계시는 임대주택으로 40%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공사비로 들어가는 그 실제 공사비보다 서울시에서 사가는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사갑니다.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가시고 땅도 기부하는 개념으로 그냥 제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을수록 손해가 일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분양주택도 마찬가지로 제값을 다 받고 서울시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땅값은 감정평가액의 50%만 받고 기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비는 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2배 수준으로 좀 높은 기본형 건축비를 받고 서울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구조냐면 용적률을 올리고 싶은 만큼의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지어주면서 손해보는 거를 조금 더 상쇄시키고도 더 많은 이익이 분양주택 50%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짓고도 이익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원래 아까 설명을 들을 때도 법상의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하고 준주거 지역이 되면 용적률을 1.4배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360%를 설명하고 있지? 왜 3종을 설명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비교를 좀 해본 건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300%가 3종으로 올렸을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리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내놔야만 분양주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건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2종에서 3종을 올리게 되면 공공기여를 땅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10%를 내야 되는 것도 동일하고요. 다만 저희는 360%까지 조금 더 3종으로 올렸을 때 혜택이 있는데, 그럼 준주거로 올리게 되면 400%까지 분양주택을 가져가고 이 이상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을 만들면 분양주택을 700%까지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최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당연히 각각의 개별 사업지마다 있지한 특성이 있을 거고 주변 환경이 있을 텐데, 모든 지역을 다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주고 최대 용적률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예 희망적인 얘기로 그냥 700%짜리 무조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보고 드리는 거는 저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보다 좀 현실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7월 달에 운영 기준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공공기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준주거 대안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안이 최적의 대안이 될지를 고민한 다음에 추후 설명에서 또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허가적인 리스크 부분만 살펴볼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높게 올리면 무조건적인 이익인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전장에 보시면 분명히 용도 지역을 상향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준주거가 되면 200%에서 이게 400%로 뜁니다. 그러면 200%로 늘어나요. 이 증가되는 용적률이. 그거의 절반이면 100%일 거고, 그게 실제로 대지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25%의 땅을 내놔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했을 때 공공기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높은 밀도로 개발은 됐지만 뺏기는 부분도 많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뭐 500%, 600%, 700% 갈 수 있죠. 가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를 드리다 보면 특히 강남 상부 현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사업성 높은 밀도의 계획을 보여드려도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나는 쾌적한 환경에 저층 단지를 해도 좋으니 임대주택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오늘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먼저 보여드리지만 추후에 운영 기준이 나오면 준주거 지역 대안까지 검토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용을 보시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토지용을 보시면 우선은 저희는 주거용지 하나만 계획한 게 아니라 상가용지도 별도로 일단 계획을 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간선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획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기에는 상가 소유주분들의 동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동의율을 조금이라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별도 획지로도 지금 계획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상가 부분 위에다가 이제 주거를 짓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적률은 3종에서 가능한 250% 수준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용지 부분만 이제 360% 3종으로 올린다고 가정하고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기존의 어린이공원은 이제 학교변으로 옮겨서 이 세대수 증가분에 맞는 조금의 공원을 좀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대당 2제곱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소 기준으로. 네, 그것도 원래는 다른 재개발 사업은 3제곱미터인데 2제곱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 게 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으로는 그 도로망들을 조금씩 폭언을 넓혀서 양방향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시던 것보다 공원은 조금씩 더 2,300에서 3,000으로 좀 늘었죠. 이거는 세대수 증가하게 되면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이 토지용 계획안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조금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향후 변동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상가를 별도 획지로 구성하는 것은 상가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가 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가 소유주님께서들도 별도로 상가 부지 필요 없다. 따로 공동택 부지 내에 상가를 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과업 초기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분들의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별도 획지까지 필요 없다면 아예 이렇게 전체 부지를 다 주택 부지로 확보를 하고 아파트 밑에 저층부를 상가로 활용해서 소유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안도 같이 고민될 예정이다. 왜? 이 상가라는 게 요새 재건축 사업에서도 기존 상가들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빼는 추세예요.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이런 데들도 다 상권이 죽어서 상가를 기존 상가만큼 만들었다가 미분양 나는 우려들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가는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일부 주거용지에서의 저층 상가로 계획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방식의 큰 틀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저희는 기반시설인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블록 단위로 포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부 운영 기준이 나오고 서울시 협의상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원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한 블럭을 빼내고 다른 블럭을 이 블럭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 학교역 블럭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블럭을 확장해서 면적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간선도로의 접한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성장 거점형 아까 나왔던 운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면 항상 간선도로 접도 기준에 서울시에서 단서를 붙이는 게 굴레의 8분의 1은 접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항상 붙기 때문에 얘도 저희가 높은 확률로 예상하기에 8분의 1 기준이 같이 딸려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길이로는 8분의 1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구역계보다 조금 더 두 필지 정도는 더 추가 편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구역계는 꼭 픽스됐다라고 보시지 말고 동의율이나 운영기준, 서울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도시계획 보고는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토지용 계획에서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오